어둑한 집회장. 수십 명의 피해자들 사이에서 내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손은 떨리고 목은 메었지만 어떻게든 말을 이어갔죠. 내 인생이 무너진 그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죄밖에 없어요. 믿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흐트러짐 없이 말을 이었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리는 것을 느꼈지만 무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빛은 나를 향해 있었죠. 그들의 눈에서 내 모습이 보였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한 달 전의 나 자신을. 3개월 전 우리는 신혼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강남의 작은 아파트 전세 계약금을 걸었죠. 민수는 우리 드디어 해냈네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행복했죠.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사 한 달 전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전세금은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돈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매물로 전세 계약을 한 피해자가 12명이나 더 있었죠. 법적으로는 합법적 사기였습니다. 허점을 노린 완벽한 범죄였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내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라며 자책했죠. 하지만 민수도 피해자였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죠. 집회는 어땠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드디어 피해자 모임이 결성됐어. 위험하지는 않았지? 아니요, 괜찮았어요. 변호사도 한 분 오셨고요.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걱정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민수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서랍에서 모르는 서류를 발견했지만 민수는 회사 일이라며 얼른 치워버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수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요? 우리가 전세 사기를 당한 건? 아니면 다른 무언가? 모르는 게 나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내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갑자기 귀에 들어왔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관련 어제 경찰이 바지 사장 역할을 한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직접 제출한 고발 자료가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가 피해자 모임에서 수집했던 자료들이 실제로 체포로 이어진 겁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피해자 단체 채팅방을 열었더니 이미 메시지가 수십 개 쏟아져 있었죠. 윤지혜님 덕분에 한 발짝 나아갔네요. 지혜씨, 오늘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대표로 나가주실 수 있나요?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희망이라는. 그 순간 민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경찰이 바지 사장 한 명 잡았대. 우리가 제출한 자료 덕분이래.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을 피하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죠. 그래. 잘 됐네. 근데 너무 나서지는 마. 괜히 위험해질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우리 돈 찾으려면 지금이라도 나서야지. 알아. 그래도 조심했으면 해.
이런 사기꾼들은 뒤가 두터울 수 있으니까. 그날 오후 피해자 대표로 지역 뉴스 인터뷰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의 사연을 전했죠. 우리는 정의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법이 답해주길 바랍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피해자 모임에 김정혜 씨가 다가왔어요. 지혜 씨, 혹시 남편분 부동산 일하신다고 했죠? 네, 그런데요. 정혜 씨가 망설이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임에 한 분이 남편분이랑 통화했던 적 있다고 해서요. 네. 누구요? 아니, 착각인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피해자 중에 아는 사람 있어? 민수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없어. 왜? 아니, 그냥.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민수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았어요. 대부분 업무 메일이었지만 낯선 이름의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프로젝트 K. 열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다음 날 피해자 모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던 중 이상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주도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바지 사장은 단지 서류상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했어요. 진짜 범인은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 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윤지혜 씨, 혹시 남편분이 이런 구조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나요? 부동산 일을 하시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서태훈 변호사의 질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자꾸 민수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네, 물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처럼 내 마음속에도 뭔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확신할 수 없는 의심, 애써 부정하고 싶은 불안함. 집에 도착하니 민수의 노트북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화면에는 백업 파일 목록이 보였어요. 민수는 샤워 중이었고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백업 폴더를 열자 수많은 부동산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남 테라스 아파트 계약서. 우리가 계약했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된 필체. 민수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명 옆에는 민수가 쓰는 것과 똑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죠. 유령법인 설립 서류, 투자자 명단.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샤워실 물소리가 멈췄어요. 서둘러 파일들을 닫고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민수가 방에서 나오자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어요. 오늘 일찍 왔네.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응, 회의가 취소돼서. 오늘 피해자 모임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 설명해줬어. 민수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민수와 비슷한 필체, 이상한 파일들. 이것만으로 내 남편을 의심해도 되는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결혼한 지 2년 민수는 늘 자상하고 다정했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주고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수십 명의 인생을 망치는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 정혜 씨에게 전화했어요. 정혜 씨, 어제 말씀하신 거. 누가 우리 남편이랑 통화했다고 했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 씨, 사실. 이지선 씨가 그랬어요. 계약하기 전에 남편분한테 문의 전화를 했대요. 근데 계약 후에 알고 보니 남편분 명함에 있던 회사가 우리가 고발하려는 법인 중 하나와 이름이 비슷하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착각이겠죠? 그럴 거예요. 이름만 비슷했나 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바로 이지선 씨를 만났어요. 27살의 젊은 여성, 자취방 보증금으로 모은 돈을 모두 날린 피해자였죠. 저 정말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지선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름이 비슷했나 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하지만 이지선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지선 씨,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알아야 해요. 이지선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단순히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민수 씨한테 직접 전화했을 때 그분이 강남 테라스 좋은 매물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때 녹음까지 했었는데 피해 사실 알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 확실히 같은 목소리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지선이 건넨 녹음 파일을 들으니 민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강남 테라스는 정말 좋은 매물입니다. 지금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그날 밤 피해자 모임 채팅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윤지의 남편이 사기꾼 일당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순식간에 메시지가 폭주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혜 씨가 내부자였던 거야? 우리를 속인 거야?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필사적으로 해명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뉴스에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 내부 공모 의혹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얼굴도 이름도 다 노출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렸고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날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메시지만 보냈죠. 사실은 도망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추측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직장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모임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신뢰도 관계도. 하지만 가장 큰 상실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열흘째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자책 속에 침대에만 누워있던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넌 모르고 있었어. 그걸로 됐잖아.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걸로 됐다고?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최후 변명이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를 방패막이로 쓰려고 했던 거야? 피해자 대표로 내세워서. 아니야, 그런 게. 민수의 말이 흐려졌어요. 어디 있어? 얼굴 보고 말하자.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명료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죠.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다음 날부터 행동에 나섰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민수의 서류 가방, 숨겨둔 서랍, 심지어 천장 위 공간까지. 집에 있는 모든 서류를 모아 하나하나 분석했죠. 메모, 영수증, 명함. 모든 것이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저를 외면했지만 정혜 씨만은 곁을 지켜주었어요. 지혜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민수가 제 남편이 저지른 일을 바로 잡아야 해요. 도서관에서 부동산법, 사기수법, 자금 세탁에 관한 책을 빌려 밤새 읽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사한 사기 사건들을 찾아봤어요. 서태훈 변호사에게 몰래 연락해 법적 조언을 구했죠. 윤지혜 씨,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측이나 희미한 연결고리로는 안 돼요. 알아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는 중이에요.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수십 번 시도했어요. 생일, 기념일, 좋아하는 숫자. 아무것도 먹히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뒤적이다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780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다시 노트북으로 달려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민수의 노트북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 문서, 명의자 목록, 계약서, 그리고 피해자 명단. 내 이름도 그곳에 있었죠. 등급까지 매겨져 있었어요. 어급 마이너스 윤지혜 안에 최우선 타겟.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날 만나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은행에서 일한다는 것, 적금을 꾸준히 해온 것, 그리고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분노가 슬픔을 대체했어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노트북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어요. 가상화폐 지갑 주소, 숨겨둔 현금 위치, 심지어 도피용으로 마련해둔 오피스텔 주소까지. 민수는 모든 걸 준비해 놓았더군요. 정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혜 씨, 도와주세요.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자기 아내까지 이용하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혜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경찰에 넘겨야죠.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넘기면 모든 게 공개될 거예요. 제가 민수의 아내라는 사실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공범이었다고. 제가 익명으로 제보하고 싶어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왜요? 당신은 피해자잖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난 가해자의 아내예요.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먼저 민수를 잡아야 해요. 다음 날 증거를 정리해 익명 제보 형태로 경찰에 보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새로 만들었어요. 보낸 후 핸드폰과 노트북에서 모든 흔적을 지웠죠. 민수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무시당한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검색했지만 관련 기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던 넷째 날 아침 서태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혜 씨, 지금 뉴스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로 틀어보세요. 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강남 일대 전세 사기 주범 박민수 씨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해외 도피를 시도하던 중 체포됐으며 약 1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의 모습이 나왔어요. 얼굴을 가리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성공했어요. 드디어. 제보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내부자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태훈 변호사가 물었어요. 남편분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줄 전혀 모르셨나요? 질문을 듣는 순간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할까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어요. 반은 거짓이고 반은 진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으니까요. 그럼 이 증거 자료들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했다고 하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형사의 책상 위에는 제가 보낸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피해자 중 누군가가 아닐까요?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민수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만 답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동시에 무언가 끝났다는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민수가 사라진 집은 더욱 텅 비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사건의 재판이 일주일 후에 열린다며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증인이라고요? 네, 피해자이자 박민수의 아내로서 증언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대표로 활동하셨던 부분이 재판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내가 익명의 제보자라는 사실까지도. 민수의 표정이 상상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차 있을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정혜 씨에게 전화했어요. 정혜 씨. 제가 재판의 증인으로 서게 됐어요. 이럴 수가.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끝까지. 재판 준비를 위해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제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윤지혜 씨 남편분이 변호인을 통해 아내도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은 익명 제보 자료에 의하면
당신은 완전한 피해자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네,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아내이기도 해요. 검사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그 익명의 제보자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검사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에서 남편분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붐볐습니다. 억대 전세 사기범, 오늘 첫 재판이라는 팻말을 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어요. 윤지혜 씨, 남편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는 게 사실입니까? 피해자 대표로 활동하셨는데 어떤 심정이셨나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석에 앉아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이지선, 정혜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복잡했어요. 의심, 동정,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 지혜 씨, 괜찮아요? 정혜 씨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손, 주황색 수의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민수의 죄목을 열거했습니다. 사기, 배임, 문서위조, 자금 세탁.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어요. 민수의 변호사는 단순 부동산 거래였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검찰 측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윤지혜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선서를 하고 검사의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윤지혜 씨, 당신은 피고인 박민수의 아내이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목을 가다듬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점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한 것은 한 달 전이었어요. 어떤 계기로 확신하게 되셨나요? 남편의 노트북에서 모든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피해자 명단, 법인 설립 서류. 모든 것이 있었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교도관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증거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밝히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익명으로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이해한 듯 했습니다. 자신을 체포로 이끈 제보자가 바로 아내였다는 사실을. 왜 익명으로 제보하셨나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공범으로 오해받을까봐.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제 남편을 직접 고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민수는 제게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제 민수의 변호사 차례였습니다. 윤지혜 씨, 당신은 피해자 모임의 대표로 활동했죠? 남편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게 되셨죠? 그리고도 남편을 바로 고발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모 아닙니까? 가슴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모르셨습니까? 남편과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민수와 시선이 마주쳤어요. 내가 날 속인 만큼 나도 너를 속였어. 이건 내가 만든 결말이야.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민수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패배였을까요? 후회였을까요? 변호사가 다른 질문을 하려 했지만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습니다. 증인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 앉자 이지선이 작게 말했어요. 지혜 씨, 정말 대단해요. 용기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 씨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정의를 선택했어요. 판사가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공판 날짜를 지정하고 민수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나가면서도 그는 계속 내 쪽을 돌아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또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이 쏟아졌어요. 윤지혜 씨, 정말 남편을 직접 고발한 겁니까? 익명 제보자가 본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남편의 범행을 알고도 피해자 대표로 활동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혜 씨가 저를 감싸 안으며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서태훈 변호사가 다가와 귓속말로 이야기했어요. 뒷문으로 나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변호사를 따라 법원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한적한 골목에 도착해서야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윤지혜 씨, 오늘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유죄는 분명해요. 문제는 저에 대한 의심이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이 공범이었다고 의심할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제보가 결정적 증거가 됐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혜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내 아파트는 이미 기자들이 지키고 있었고 혼자 있기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어요. 지혜 씨,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정혜 씨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나 봐요. 민수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도 당신은 강해요. 끝까지 진실을 밝혔잖아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정말 내가 강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뿐일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 헤드라인은 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서 내부 고발자로
남편을 법정으로 세운 여성, 정의를 선택한 아내. 갑자기 영웅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휴직을 권유받았어요. 언론의 관심이 식을 때까지 쉬는 게 어떻겠냐는 부드러운 권고였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해했어요. 누가 사기꾼의 아내를 신뢰하겠어요?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손편지였어요. 한참을 쥐고 있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지혜에게 내가 날 고발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한 일에 변명의 여지는 없어. 다만 한 가지 진실만은 말하고 싶다. 너를 만났을 때는 정말 사기 목적이었어. 하지만 같이 지내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웃기지? 사기꾼이 진심을 말한다니. 넌 언제나 나보다 강했어.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만든 결말이라고 했지? 맞아. 이건 내가 만든 결말이야. 하지만 내가 그 결말을 완성시켰어. 언젠가 나를 용서할 수 있길 바라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내 인생에서 날 지워버려. 그게 내게 더 나을 거야. 민수.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 후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말 민수가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이틀 후 민수의 구속심사 연장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뉴스로 민수의 구속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수에게 7년형이 선고되었어요. 피해자들이 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산 환수도 결정되었습니다. 정의는 어느 정도 실현된 셈이었죠. 선고 후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또다시 저를 에워쌌습니다. 윤지혜 씨, 어떤 심정이신가요? 남편의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심정이요? 복잡합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이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한 기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고발자가 어떻게 남편이라는 걸 알고도 나섰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몰랐어요. 하지만 알게 됐을 땐 바로 나섰죠. 그게 인간이니까. 기자들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선을 돌리니 이지선, 정혜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존경과 감사함만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서니 이제야 모든 것이 실감났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용기도 발견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 상자에 담았어요.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는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문득 민수의 편지에 쓰여 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넌 언제나 나보다 강했어. 그래요, 나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의로운 선택 마이너스 피해자 지원센터. 제가 정혜 씨와 함께 설립한 곳입니다. 지혜 씨, 오늘 상담 3건 더 들어왔어요. 정혜 씨가 문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또 부동산 사기인가요? 네, 이번에는 청약 사기네요. 패턴이 민수 씨 사건과 비슷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모든 종류의 금융 사기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 되었어요. 서태훈 변호사도 자문 역할을 맡아주었고요. 전세 사기 사건 이후 저는 은행을 그만두고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기꾼의 아내였던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지선 씨에게서 연락 왔어요. 드디어 손해배상금을 전액받았대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지선은 지금 대학원에서 소비자보호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녀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좋네요. 민수의 자산 환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지혜 씨, 괜찮아요? 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진심이었어요. 이제는 민수의 이름을 말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나와 한강공원을 거닐었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는 6개월 전에 처리되었고, 이제 그는 저의 전 남편이 되었죠. 가끔 그가 보내는 편지가 오지만 대부분 읽지 않고 보관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읽을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선이었어요. 언니 뉴스 봤어요? MBC에서 우리 사건 다큐멘터리 만든대요. 언니 인터뷰 요청이 왔을 것 같은데. 응, 아까 연락 왔어. 아직 고민 중이야. 꼭 해주세요. 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정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호기심거리가 될 뿐일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이었어요. 바로 그곳. 우리가 전세 계약을 했던 아파트.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요. 입구에 잠시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그저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이 담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보낸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어요.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가끔은 꿈에서 민수를 만난다. 그 꿈에서 그는 항상 웃고 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깨어나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견딜만하다. 사람들은 내게 물어본다. 어떻게 남편을 고발할 수 있었냐고.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한다. 그건 선택이었다고. 사랑과 정의 사이의 선택. 어쩌면 둘 다를 위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피해자였던 내가 가해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러니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모두 복잡한 존재니까. 선과 악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이제 나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수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표면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내일은 또 다른 피해자가 사무실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당신은 충분히 강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찾은 정의다. 일기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오늘따라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방송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들었어요. 인터뷰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1년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눈이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하고 강인한 눈빛이었죠. 준비되셨나요? 30초 후에 시작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그가 저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렸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그건 선택이었다고. 정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처음에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제가 가해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그 순간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다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제나 새로운 결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